사람은 쉽게 속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에서는 때로는 너무 쉽게 마음을 내어주고 그만큼 깊이 상처를 입고 맙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단칸방에서 시작하여 온몸으로 삶을 일궈낸 어느 노부부입니다. 젊은 시절엔 새벽을 등지고 시장으로 향했고 장사를 끝내고 돌아오면 땀에 절어있던 남편과 그 옆에서 늘 묵묵히 뒷바라지하던 아내. 그들은 그렇게 가게를 키웠고 힘겹게 집을 장만하며 소박한 꿈 하나 품었습니다. 노년에 들어서면 우리 둘이서 조용히 손자 재롱 보며 웃을 수 있는 삶을 살자.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언제나 그렇게만 흘러가진 않았습니다. 겉보기엔 천사 같았던 며느리. 늘 웃으며 국을 떠주고 과일 바구니를 보내오던 그 며느리의 이면에 상상조차 못한 욕망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 민낯이 드러나던 날 모든 진실과 감춰졌던 음모가 수면 위로 떠올랐던 그날 부모는 말없이 무너졌고 아들은 무릎 꿇은 채 오열했습니다. 이남철 씨와 박정혜 씨는 주변 사람 누구나 인정하던 단란한 부부였습니다. 남편은 72세, 아내는 69세. 두 사람은 평생을 함께하며 한 번도 서로에게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젊은 날엔 시장 구석에서 작은 채소 가게를 운영했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일터로 나섰습니다. 남철 씨는 무거운 짐을 지고 정혜 씨는 그 옆에서 웃으며 계산을 받습니다. 우리 아들 민재만큼은 제발 고생시키지 말자. 남편 손등엔 늘 갈라진 굳은 살이 가득했죠. 그래도 한 번도 힘들다 소리 안 하던 사람이었어요. 아들 이민재 씨는 그런 부모의 사랑을 고스란히 받고 자랐습니다. 성실했고 공부도 잘했고 무엇보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아이였습니다. 그 덕에 지방 국립대를 졸업하고 지금은 서울에 있는 중소기업에서 실장 자리에까지 올랐습니다. 그리고 몇 해 전 민재 씨는 소연이라는 여성과 결혼했습니다. 처음 본 날부터 정혜 씨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이고 요즘 애답지 않게 참 싹싹하네. 우리 아들 복도 많지. 저런 애를 며느리로 맞다니. 소연 씨는 말도 공손하고 명절이면 늘 고운 옷차림으로 찾아와 인사를 드렸습니다. 정혜 씨는 어느 순간 이 집은 참 복받은 집이라며 흐뭇해했습니다. 처음 몇 개월간 소연 씨는 정말 다정했습니다. 전화도 먼저 하고 택배로는 영양제며 과일이며 끊이질 않았습니다. 어머니 이거 제가 직접 고른 영양제예요. 아버님 것도 같이 챙겼어요. 요즘 기력이 약해지시면 안 되니까요. 아이고 고맙다 소연아. 내가 이런 복도 다 있네. 정혜 씨는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이 정도 관계면 정말 성공한 가정이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보이지 않게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아주 사소한 말투였고 아주 사소한 표정이었습니다. 며느리 소연 씨는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처럼 먼저 전화하지 않았고 문자 답장도 이전보다는 훨씬 짧고 건조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가장 일상적인 순간들 속에서 드러났습니다. 저녁에 불쑥 찾아와 함께 식사를 했던 날이었습니다. 정성껏 끓인 된장찌개와 나물 반찬 몇 가지를 차렸죠. 어릴 때부터 늘 담백하게 먹였으니까. 그날도 평소처럼 된장찌개에 애호박과 두부 그리고 정혜 씨가 직접 담근 열무김치를 곁들였습니다. 하지만 소연 씨는 숟가락을 들고 국물 한 모금 맛보더니 어머니 음식은 늘 건강한 느낌이에요. 근데 민재가 요즘 입맛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조금 짜게 된 건 아닐까요? 그 말투는 다정하고 조심스러운 말투였습니다. 그러나 정혜 씨의 가슴은 이상하게 아릿했습니다. 내가 평생 해온 방식인데. 민재가 좋아하던 그 맛인데. 왜 자꾸 이런 말이 이렇게 마음을 찌르지? 명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전에는 꼭 시댁에 내려오던 소연 씨가 어느 순간부터는 미리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이번 설에는 그냥 저희끼리 조용히 쉬려고 해요. 민재도 너무 피곤해하고 다녀오면 뒷정리도 너무 힘들잖아요. 정혜 씨는 그런 말에도 늘 이해하려 했습니다. 요즘 세상의 며느리가 시댁에 가는 게 당연하지 않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죠. 그래, 너희도 바쁘지. 명절마다 내려오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지. 그렇게 하나둘씩 며느리와의 거리가 생겨갔고 외면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더 무서웠던 건 그 모든 변화 속에서도 아들 민재 씨는 그저 침묵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어느 날 정혜 씨는 우편함을 정리하던 중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자택명의 변경 관련 안내, 2차 담보 설정 통지서, 처음 보는 말들이 가득했습니다. 아니, 이게 뭐야? 이런 서류를 본 기억이 없는데. 급히 서류를 펼쳐본 정혜 씨는 자신이 평생 살아온 그 집의 명의가 이민재로 변경되어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그 위에 2억 원 상당의 담보가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놀란 정혜 씨는 남편 남철 씨에게 서류를 건넸습니다. 여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당신 무슨 일 있었어? 내가 그런 건 할 줄도 몰라. 이거 우리 민재 이름으로 되어 있잖아. 부부는 급히 금융사로 달려갔습니다. 신분증을 들고 상담 창구에서 확인해보자. 담당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집은 6개월 전 이민재 씨 명의로 소유권 이전이 되었고요. 그 직후에 담보 설정이 들어갔습니다. 뭐라고요? 우리는 그런 서류에 도장 찍은 적 없는데요. 담당자는 고개를 갸웃하며 이 모든 절차가 법적으로는 문제없다고 말했습니다. 정혜 씨와 남철 씨는 그날 서류 한 장으로 무너져 내리는 자신들의 삶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며칠 뒤 부부는 아들 부부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당황한 얼굴로 맞이한 사람은 민재가 아니라 소연 씨였습니다. 그녀는 너무도 태연하게 마치 예상했다는 표정으로 문을 열고 말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오셨어요? 저 혹시 그 서류 보셨죠? 그거 정말 내가 한 거니? 네. 맞아요. 제가 한 거예요. 민재는 몰랐어요. 그냥 사인만 했고 나머진 제가 처리했어요. 그 말에 정혜 씨는 얼어붙었습니다. 내가 우리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거니? 정확히는 민재 명의로 집을 돌려받았고 그걸 기반으로 투자 자금을 마련한 거죠. 요즘엔 자산을 현금화하는 게 훨씬 중요해요. 남철 씨는 더는 참을 수 없어 소리쳤습니다. 우리가 평생 살던 집이야. 우리가 허락도 안 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을 해? 그러자 소연 씨는 한 손에 커피잔을 든 채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르신들, 그 집 곧 재개발 들어가요. 그리고 저희는 제2의 거주지가 필요해요. 저는 다 이해하실 거라 생각했어요. 그 말은 곧 이제 집에서 나가달라는 의미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한밤중이 되어서야 민재 씨는 부모님 집을 찾았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온 그의 모습은 예전처럼 깔끔하게 차려입은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셔츠는 구겨져 있었고 눈은 퉁퉁 부어 있었으며 손끝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거실 한쪽에 조용히 앉은 정혜 씨는 그 모습을 보고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엄마,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진짜로 몰랐습니다. 민재야, 넌 왜 우리한테 아무 말도 안 했니? 처음에는 그냥 절세 목적이라고 했어요. 소연이가 이 집 명의만 잠깐 내 이름으로 바꾸자고 하더라고요. 그게 문제 될 줄 몰랐어요. 명의를 그렇게 쉽게 바꾸자고 했는데도 넌 아무 의심도 안 들었니? 엄마, 제가 바보였어요. 소연이 그 애가 그렇게까지 할 줄은 정말 몰랐어요. 민재 씨는 주저앉은 채로 한동안 말도 잇지 못한 채 울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소연 씨의 휴대폰에서 꺼내놓은 녹음 파일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 애는 전화 통화를 자주 녹음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기록이겠거니 생각했죠. 하지만 그것이 바로 이 모든 계획의 증거가 될 줄은. 녹음 파일 속에서 들려온 소리는 어느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며느리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민재는 순해서 좋다니까. 시댁 재산? 걔네는 아무것도 몰라. 지금 집 시세가 얼만데. 재개발 소문 돌기 전에 얼른 담보 걸고 자금 빼야 해. 그 늙은이들은 말만 좋게 하면 다 믿어. 순진해서 그래. 이게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 맞단 말인가? 정말 이 모든 걸 계산하고 있었던 거야? 민재 씨는 그날 밤 부모님 앞에서 또다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이 모든 건 제 불찰입니다. 정혜 씨는 말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녀는 소연이 그리도 다정하게
자신에게 국을 퍼주던 순간들을 떠올렸고 그녀의 목소리를 되뇌었습니다. 그 아이 목소리. 내가 어떻게 잊겠니? 늘 웃던 그 아이가 우리 몰래 요양원 이야기를 했다는 거. 그건 정말. 민재 씨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곧장 사설 포렌식 업체에 의뢰를 했고 소연의 휴대폰 백업 데이터에서 복원된 7개의 음성 파일, 문자 메시지, 통장 내역을 빠짐없이 정리해 법률사무소에 가져갔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사기죄, 사문서 위조, 횡령 미수, 그리고 노부모를 기만해 재산을 편취하려 한 의도까지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을 동시에 진행합시다. 며칠 뒤 정식 재판이 열렸습니다. 소연 씨는 단정한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왔고 그 뒤를 따라 조용히 변호사 한 명이 앉았습니다. 민재 씨는 증인석에 섰고 정혜 씨와 남철 씨는 방청석 뒤편에 조용히 앉아 말없이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인 시부모의 주택을 몰래 아들 명의로 이전시킨 후 고액의 담보대출을 설정했습니다. 그 자금은 자신의 투자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피해자를 요양원에 보내는 것을 계획한 정황이 녹음 파일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이는 단순한 가족 간의 갈등이 아닌 사전에 기획된 사기 행위입니다. 전 단지 가족을 위한 자산 운용을 했던 거예요. 시부모님도 결국은 우리 남편의 부모님이고 저는 나름의 방법으로 가족을 위하려고 했던 겁니다. 녹음 파일을 직접 듣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재생 버튼이 눌리자 법정 안엔 찢어질 듯한 소연의 음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요양원이나 보내버려야지. 늙은이들 너무 오래 산다니까. 정적. 그 순간 소연 씨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고 정혜 씨는 입을 틀어막은 채 참았던 오열을 터뜨렸습니다. 내가 저런 사람을 믿었다니. 평생 일해본 집인데 법정 안엔 묵직한 침묵과 천천히 무너지는 죄의식만이 가득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소연 씨에게 사기 및 사문서 위조, 재산 편취 시도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민재 씨는 끝까지 형을 줄여달라는 탄원서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내 아내였는데 어쩌다 이렇게까지 된 걸까? 그걸 몰랐던 내가 가장 큰 죄인이야. 그날 저녁 정혜 씨는 한참을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다 아들에게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 아이 너무 미워하지는 마라. 하지만 용서도 쉽지 않구나. 그래도 우리 가족이 다시 한 집에 있다는 것. 그거 하나면 된 거다. 그 말에 민재 씨는 눈물을 보였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앞으론 절대 다시는 그런 일 없게 할게요. 그 순간 손자가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나 호랑이 젤리 먹고 싶어요. 어휴, 우리 아가 왔네. 할머니가 제일 좋아하는 젤리 얼른 가져올게요. 그 웃음소리에 집안은 다시 따뜻해졌습니다. 넌 우리 아들이야. 이번에 내가 옳은 선택을 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다. 사람은 때때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속고 가장 믿은 이에게 배신당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가까움이 다시 진실을 밝히고 상처를 치유하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이남철과 박정혜 부부. 그들의 한평생은 고단한 세월이었고 눈물의 연속이었지만 끝내 지켜낸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진짜 행복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아들 민재는 다시는 부모를 외롭게 두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 약속은 매주 토요일 아침 집안을 가득 채우는 손자의 웃음소리로 조용히 지켜지고 있었습니다.